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지극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충격을 받았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달 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여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러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안쓰럽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아니 사장이란 놈이 회사에 빚만 잔뜩 내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렇게 남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남편은 천안에서 일을 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주말 부부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아빠와 같이 지내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부터 나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인데 규모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근데 무슨 일 하는 곳이야? 단순 영업직인데 그냥 고객들 만나서 물건 전달하는 일이야. 남편은 일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듯 넘어갔었고 뭐 어쨌든 취업을 했다고 하니 저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첫 출근을 했었고 저는 모유 수유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얼려놓았던 모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유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방법을 쓰곤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모유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남편 말고는 이 집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버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냉장고에 있던 모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남편은 전혀 모른다는 눈치였고 그 일은 의문만 남긴 채로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모유가 사라지는 일은 계속 반복이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모유를 가져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모유를 가져다가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 과장님이 출산휴가 중이거든? 근데 모유가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과장님도 얼마나 급했으면 남자인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된 여자 과장님이 있는데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뭐 요즘에는 모유 나눔도 하는 시대이니 같은 엄마 입장에서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었죠. 거기다 남편의 직장 상사라고 하니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모유가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그날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자마자 남편 휴대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급한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면서 물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이 씻고 있거든요. 나오자마자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심한 욕을 들은 건 처음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한 번씩 나가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라 남편의 수입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죠. 남편이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카드값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쓰고 다니니 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출이 쇼핑이었는데 평소 남편은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쇼핑에 돈을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여자의 직감으로 볼 때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뒤를 캐내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와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했고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드려 일주일만 같이 지내게 되었죠. 물론 친정엄마에게도 모든 걸 숨기고 혼자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출근을 한다던 남편이 회사가 아닌 근처 PC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2시간 가까이 컴퓨터를 하고 나오더니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잠시 뒤 다이소 앞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고 바람이라도 피는 듯 싶었지만 만난 지 1분도 안 돼서 헤어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니 이번에는 중년 남성을 만나는 겁니다. 딱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물건을 전달하는 영업직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남편과 만났던 중년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 그 자리에 서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글쎄 아기들이 먹는 모유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모유를 보관할 때 따로 담아두는 팩이 있는데 색깔도 그렇고 누가 봐도 모유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였었죠. 아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길에서 모유를 마시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곧장 남편에게 다가갔더니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그제야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소름 돋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아침마다 PC방을 가곤 했었는데 한 카페에서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그건 혼자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남성이 쓴 글이었는데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아서 급하게 모유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죠. 그것도 무료가 아닌 꽤 큰 금액이었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모유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모유를 판매하고 돈을 벌자 본격적으로 모유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인터넷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불쌍한 컨셉으로 모유를 구하러 다녔고, 그렇게 구한 모유를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유를 구매했던 남자들도 다들 정상인이 아니었는데, 그게 구매자들 대다수가 본인들이 직접 먹으려고 구매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20대 여성의 모유는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또 냉동보다는 갓 나온 모유일수록 값이 비싸진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너무 엽기적이고 소름이 끼치는 일인데, 아직도 인터넷 카페 또는 각종 SNS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이 취향을 가지고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니 어떠한 거래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돈만 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하지만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참고 지내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인 또는 가족 중에 혹시 출산한 산모가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형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는데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곤 하네요. 정말 끔찍했던 일은 제가 10살 꼬마 시절에 시작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중학교에 다니는 친형이 있었습니다. 형과 나이 차이가 났던 터라 동생 이상으로 저를 많이 챙겨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부모님은 재래시장 한켠에서 국밥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판매를 하시고 아버지는 배달을 해주시고는 하셨죠. 학교를 마치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형을 기다렸고, 형이 챙겨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버지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실 때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어머니와 출퇴근 시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셔서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아버지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운전 실수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형에게 2만 원을 쥐어주시고는 병원으로 가셨고, 형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된 사실을요. 그날 후로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방에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자세한 집안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중학생 형에게 물어봤지만 형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렇다고만 말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무서워진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계셨고, 제 눈으로 봤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형이 제 손을 잡고는 나가자고 하더군요. 형과 함께 슈퍼에 가서 쌍쌍발을 하나 사고 저에게 반쪽을 나눠주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형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졌고, 급기야 아버지는 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어머니와 형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집에서 술만 마시던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술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술 마신다고 잔소리하면서 아버지와 다투는 게 일상적인데 그날 어머니는 술상을 차려주시며 기분까지 좋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형은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던 거였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던지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렸던 저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참 이상했던 점은 어머니가 술상을 차려 아버지께 대접했는데 안주가 마음에 안 드신다며 상을 엎으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형이 아버지 기분 잘 맞춰드려야 된다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형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려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은 슬픈 기색보다는 후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매일 술을 드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아버지에게 벗어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하던 국밥집 장사가 대박이 났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집에 여유가 생겨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뿐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편이 점차 좋아지고 형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만 알았는데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떠나시니까 유일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이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하고 싶다면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이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아버지가 나중에 멀리 가서 일을 하는데 큰 돈을 벌어다 주실 거라고 2번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잘 해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은 아버지가 지방이나 해외로 일을 하러 가시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후 새벽에 자다가 형이 목이 말라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대화는 중학생이었던 형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으로 애들 잘 키우고 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형도 그 당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리고 3년 후 형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형을 불러서 말했다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가 멀리 가야 되는데 정말 잘 하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후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로 사망하셨죠. 형은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했죠. 아버지가 진짜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는 건지 한 달 뒤에 멀리 가니까 아버지께 잘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며 어머니께 한참을 물었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국밥집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병간호를 하던 형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 뒤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죠. 형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 한 가정의 아빠가 된 저로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꿈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걱정 말고 편히 계시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어머니에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포항에서 조그만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유일한 형제인 동생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고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집에서 쉬고 계시라고 해도 아들 혼자 고생한다면서 가게로 나와 서빙을 도와주시곤 하셨죠. 그때까지는 어머니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가게는 주로 10시에 마감을 하는데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는 편이라서 2시간 일찍 8시쯤 들어가십니다. 그날도 10시쯤 가게 정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지 않고 TV를 보고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셨죠. 처음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횟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남성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어머니 아직까지 미인이라서 그렇다. 마음에 들면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죠. 저는 어머니가 무조건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식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만나겠냐고 좋은데 싫은 척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끝으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여자이고 본인이 행복하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정말 불안했습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 더욱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는 단골 손님들 통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남자분을 찾아냈고 가까운 심부름센터에 의뢰 후 나이와 직업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세는 어머니보다 3살 많은 70대 초반이었고 과거 부동산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죠. 가족관계는 딸이 셋인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암으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지냈다고 하셨죠.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알아낸 정보를 모두 다 믿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 남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마감 시간에 맞춰 그 남성이 횟집에 방문했고 소주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 봤을 때 느낌은 풍채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정다감하게 하는 걸 보니 초면이지만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개인 가정사에 대해 물어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할 것 없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죠.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 남성과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었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그 남성과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만남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성을 만나고 나서 표정도 밝아지셨고 저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남성은 어머니와 횟집에 가끔 놀러 왔는데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 남성에게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마다 걱정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5통이 넘게 찍혀 있었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 응급실인데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누가 이랬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건 그 남성이었고, 평소에 잘해주다가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집 나간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집이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던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입은 외상도 문제지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고 했죠. 시간이 흘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처 깊이가 3cm 정도였는데 강한 힘을 가해 찔렀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로 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살게 되었죠. 어머니를 볼 때면 너무 안쓰럽고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자식으로서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이혼을 한 상태지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전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 연산동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직원을 두고 일을 할 만큼 생각보다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죠. 밖에서 저녁 먹을 거니까 일찍 끝내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밖에서 드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갑자기 가게로 찾아와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어봐도 다른 대답은 안 하시고 시간 맞춰서 오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매장 마감을 맡기고 저녁 7시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횟집은 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직원의 안내를 받아 2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횟집에 부모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방에 부모님과 2명의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말씀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중 한 여자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분에게 사적인 질문을 건네시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있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분위기를 보니까 저에게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자리를 만든 것이었죠. 여자분은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직업은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부모님은 눈치를 주면서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그 여자분과 카페로 향했죠.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미인이어서 보면 볼수록 호감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번호 교환도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을 만날 시점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결혼 전까지 싸움은커녕 정말 행복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2014년 가을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 점점 아내와 다투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원인은 매장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던 게 이유였죠. 그래도 한 달 300 가까이 가져다 줬고 수입이 작은 달에는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변하더군요.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잦아졌고 아내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돈을 벌었을 텐데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것도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내와 서먹하게 지낸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아침을 차려주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에 출시된 보험 상품인데 가입하면 실적 쌓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밥 먹고 체크한 곳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서둘러 사인을 해주고 매장으로 출근했죠. 그날 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험 가입해줘서 고맙다고 음료를 한 잔 건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나온 비타민인데 물에 타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한 잔씩 챙겨줄 테니 꼭 마시라는 거였죠.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던 아내가 갑자기 건강을 챙겨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제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잠은 꼭 안방에서 잤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어젯밤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눈을 뜨면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내는 제가 잠을 자면서 자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가슴과 팔, 다리 등 온몸이 긁혀 있고 상처가 나 있었죠. 심지어 눈을 뜨니 제가 손에 가위까지 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사실은 일어나면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싶어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때문에 수면 보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했지만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잠만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없고 제 몸에는 상처와 흉터들이 생겨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후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었죠. 말씀드려봤자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 증상이 완화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잠을 잘 때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알고 싶어지더군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거실과 안방에 조그만 CCTV를 두고 그날 밤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거실 화분석과 안방 TV 옆에 설치를 했죠. 다음날 눈을 뜨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 주위에 수많은 상처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CCTV 장면을 돌려보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을 받았죠. 아내는 의식이 없는 저를 거실로 옮기고 나서 신발장에서 구두 하나를 꺼내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그리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 목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그때서야 아내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되었죠. 아내는 제가 운영하던 매장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빠듯해지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건 보험금이었는데 잠든 사이에 제 몸에 상처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조사 과정에서 작은 상처로는 돈이 되질 않자 머리를 가격하거나 큰 외상을 입혀 돈을 타려고 했다고 하는데 죽지만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아내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준 비타민 음료는 수면제를 탄 음료였던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몸에 좋다고 매일 밤 마셨던 겁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살인 미수죄로 아내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제 몸을 보면 그때의 상처들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볼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네요. 8년이나 지났지만 그날 사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죠. 이야기는 제가 결혼 전 그 남자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서울에 있는 중고차 상사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고차 직업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지 않아서 다른 상사 여직원들과 친하게 지냈었죠. 그리고 여름 휴가를 맞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멤버들과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놀러가게 됩니다. 멤버는 저 포함 4명이었는데 그중 제가 막내였죠. 언니들과 펜션에 들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나게 되었죠. 언니들과 술 한잔을 하다가 그냥 잠들기에는 다들 아쉽다고 해서 밤바다를 보기 위해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수욕장 앞에서 언니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보고 말을 걸더군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남자친구 없으면 연락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술도 한잔했고 그 남자분도 호감형이라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언니들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휴가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고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프로필을 봤더니 경포대에서 연락처를 교환했던 남자였습니다. 서로 나이를 공개하고 일상적인 카톡을 하다가 이 남자와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가 그 당시 저는 장안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중곡동에 산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경포대까지 가서 알게 되었는데 사는 곳까지 가까우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영화나 한 편 보자고 해서 그날 7시쯤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 남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이는 2살 연상, 직업은 게임 회사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고 그 남자와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베테랑이란 영화였죠. 자연스레 만남이 잦아졌고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다정한 모습의 남자였죠. 그런데 남편이 달라진 건 결혼 2년차쯤 됐을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선물이라며 조그만 상자를 주더군요. 생일은 물론 기념일도 아니라서
좀 의아했죠. 선물을 뜯어봤더니 빨간색 비키니 수영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첫 만남이 해수욕장이라서 수영복을 샀다고 하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수영복을 입어보라고 하더군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남편 말을 듣고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너무 예뻐서 찍었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남편은 그날부터 짧은 치마, 야한 원피스, 그런 옷들을 사오기 시작했고 남편이 성적 취향이 그런 쪽이구나 싶어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고 저는 작은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 일을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있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더군요. 저희는 연애 초부터 서로 휴대폰을 안 보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문자인지 카톡인지 휴대폰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는 겁니다. 무음으로 돼 있었고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고 반복을 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니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손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빼서 열어봤더니 지문 인식이 걸려 있었고 슬그머니 남편 손가락을 휴대폰에 접촉했죠. 카톡을 보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더군요. 카톡 메시지가 수십 통이 와 있던데 수명이 되는 단체 카톡방에서 보낸 메시지였죠. 채팅방 이름은 사고 팝니다 라고 돼 있었고 벌거벗은 여자 사진과 동영상들이 수십 개가 있더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채팅방 안에 제 사진도 있는 겁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부터 남편이 사다 준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사진도 수십 장이 있더군요. 알고 보니까 아내 또는 여자친구 나체를 찍어서 공유하는 채팅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관계하는 동영상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이 제한도 없고 회원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았는데 학교에서 여학생들 몰카를 찍어서 올리고 있더군요. 제 휴대폰으로 채팅방을 촬영해 놓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채팅방에 대해서 물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모른 척을 하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촬영했던 증거를 보여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그 순간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더럽고 불쾌하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고 남편은 성폭력 특례법으로 인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됐고 유포된 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닐까봐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섬뜩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 참 무섭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30대 후반 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옷가게를 방문했을 당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은평구에 위치하는 재래시장에 설문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였죠. 먹거리를 구경하다 보니 슬슬 배가 고프길래 시장 골목 분식점에 들어가 끼니를 때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빠져나가려는데 저 사장님 잠시만요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뒤를 봤더니 옷장사를 하던 남자분이었는데 저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옷가게 사장님께 다가가니까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제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등 쪽에 빨간색 양념이 묻어 있는 겁니다. 아마 분식점에서 묻은 거겠죠. 옷가게 사장님이 눈썰미가 좋으신 건지 그걸 보시고는 저를 부른 거였죠. 자네는 얼굴이 흰 편이라 이것도 괜찮겠다 하면서 셔츠 하나를 건네시며 갈아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말하길 옷장사 하기 전 영업직을 했었는데 저를 보고 그때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옷을 갈아입고 감사하다고 계산을 하려니까 선물이라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돈을 드렸지만 옷가게 사장님은 괜찮다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종종 찾아뵙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40대 초반으로 젊었고 결혼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옛 생각이 난다면서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옷가게 형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며칠 후 옷가게 근처 일이 있어서 형님께 인사도 드릴 겸 가게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들어온 인기척을 느낀 건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옷가게 안에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옷가게 형님의 안사람 되시는 분이었죠. 저는 형수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형수님이 집에 가봐야 한다고 먼저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좀 있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셨고 퇴근 후 근처 술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형님을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더군요. 형수 이야기를 하면서 술집에서 눈물을 보이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은 형수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난다고 했고 형수가 어려서 그런지 대화도 안 될 뿐더러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잦은 술자리 탓에 집에 늦게 들어간 본인 잘못이 크다고 했지만 형수와 정말 안 맞아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부터 사소한 행동까지. 그리고 그날도 가게 안에서 형수와 다투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갔던 겁니다. 일찍 들어가면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저와 한잔 하자고 했던 거였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걱정이 좀 되더군요. 형님, 이럴 때일수록 일찍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괜찮다면서 그냥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옷장사를 하시면서 밝게만 보였던 형님이 그런 속사정이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님을 집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과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시계를 보면서 이제 댁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기분도 안 좋은데 2차로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술자리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피곤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형수가 형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형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대신 다음에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형님이 저를 붙잡더니 찜질방이라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형님을 일으키고는 무슨 말씀하시냐고 집에 가셔서 형수랑 잘 풀라고 이야기하고 택시까지 타고 집 앞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이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차 옷가게를 들리게 되었죠. 그런데 문이 굳게 닫혀 있더군요.
가게 앞에서 두리번거리니까 옷가게 옆 속옷가게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형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술을 마신 그날 저녁에 말이죠. 형님은 그날 집으로 들어갔는데 형수가 술을 한잔하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형수가 소주병으로 형님 머리를 내리쳤고 주방용 칼을 꺼내 수십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형수가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형님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사건 당일 형수가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는데 형님이 그날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있었다고 했죠. 형수는 취한 상태에서 형님과 싸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형님과 찜질방이라도 갔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형님과 형수 사이가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형님이 사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너무 자책감이 듭니다. 잘못을 따지기보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사실이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길 때면 형님을 처음 뵙던 그날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와이셔츠를 건네주며 웃던 모습을 말이죠. 5년이 흘렀지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황당하고 섬뜩한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시청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가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죠. 옷차림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세련미가 넘쳐 보였습니다. 평범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여자분은 가게 홍보를 해주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던데 홍보차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지만 영업사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게 오픈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 가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결국 그 여자분께 마케팅 홍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업무 관련으로 몇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저랑 나이도 비슷해서 공감대가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일적인 관계였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이성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여자분과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저만 좋아한 게 아니었고 그 여자분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을 때쯤 저희에게 조그만 사건이 생겼는데 모든 원인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 볼 수 있죠. 저는 가게 오픈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중에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고 쉬는 날에는 주로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했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쉬는 날이 아닌 가게 마감하는 늦은 시간에 찾아오곤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가게 마감하고 간단하게 한잔하자.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라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가게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죠. 친구는 포장마차로 먼저 들어가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오늘 친구 만나서 간단하게 한잔 먹고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내가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내놓을게. 저는 평소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갈 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혹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까봐 미리 연락을 했던 거죠. 여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썩 기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눈치가 보여 친구와 정말 간단하게 한잔하고 나서 새벽 2시쯤 집으로 들어갔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음에도 11시에 가게 마감을 하고 2시에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말 빨리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술까지 마셨으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간단하게 씻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재중 전화가 10통 가까이 와 있더군요.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화난 목소리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보낸 카톡이 오류가 나서 전송이 안 됐던 거죠. 미진아, 무슨 일 있어? 오빠, 어제 친구랑 뭐 했어?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낸다며. 저는 친구랑 헤어지고 2시쯤 집으로 들어와 씻고 잠을 잤다고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의심을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는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걸면서 제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화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의심을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미진아, 나 좀 믿으면 안 돼? 너 이럴 때마다 진짜 힘들다. 아니, 내가 언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간 적 있어? 1년간 만났으면 너도 알잖아. 여자친구는 싸울 때마다 그날 일을 꺼내면서 지배하게 물었죠. 1년을 만나도 사람은 모르는 거지. 혹시 그날 친구랑 유흥업소 같은 데 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한 번은 봐줄게. 늘 같은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한 달간 서로 만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일방적으로 차이게 됐죠. 내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기회까지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곧장 집에 갔다니까. 여자친구는 끝내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대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 황당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와 다투고 나서 친구들과 고민을 하다가 유흥탐정이라는 곳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남자들 과거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흥업소에 얼마나 들렸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요즘은 결혼 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흥탐정 사무실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유흥업소에 방문하기 전 전화 예약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유흥업소 업주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흥탐정들이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렇게 여자친구는 조사 비용 3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맡겼는데 정확히 3일 후에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네, 사모님 유흥탐정입니다. 남자친구분 뒷조사를 해봤는데 이틀 전 새벽 1시에도 노래주점에 가셨더라고요. 거기는 평범한 주점이 아니고 2차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여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가게 상호명부터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시간까지 상세하게 말해주는데 의심이 가면 직접 가게로 찾아가서 물어봐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가게 근처에서 찍은 CCTV 사진까지 보여준다고 하던데 여자친구는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여자친구는 아는 언니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 언니도 유흥탐정을 이용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과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끝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몰랐을 텐데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 억울하다고 하니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죠. 언니는 남자친구와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유흥탐정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다고 하는데 언니와 같이 있던 시간에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더니
그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융탐정 사무실에서 보내준 CCTV 사진을 보니 화질이 흐릿해서 누군지 판단하기 힘든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언니 말을 듣고 나서 CCTV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 당시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판단이 흐렸다고 정말 바보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융탐정 사무실에서 알려준 정보는 모두 다 거짓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라고 하던데 워낙 치밀한 놈들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저는 여자친구와 신뢰가 깨진 상태라 다시 만나기가 힘들다고 판단돼서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융탐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저같이 피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심지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곳에 속아 파혼을 한 커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은 헤어지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대부분 피해자는 주로 여성분이라고 하던데 유흥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속았다가 헤어지는 건 물론 그 충격으로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정말 섬뜩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